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해받은 왕이 있습니다. 폭군의 상징처럼 알려진 이 왕은 사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외교로 전쟁을 막고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 의학 사업을 완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광해군. 조선의 제15대 임금이자 사후에도 군호만 남긴 채 묘호조차 받지 못한 비운의 왕입니다. 왜 그는 폭군으로 불리면서도 현대 역사학자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현실주의 외교가라 평가할까요? 오늘 광해군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생과 왕세자 책봉. 광해군은 1575년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접장자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었기에 그의 왕세자 자리는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선조에게는 적통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가 있었지만 후사가 없었고 후궁에게서 난 여러 왕자들이 세자 자리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그중 광해군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형 임해군이 성품이 거칠고 문제가 많아 신하들 사이에서 광해군 지지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이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란을 결정했고 다급한 상황에서 왕세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광해군이 왕세자로 공식 책봉됩니다. 나이 16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훗날 왕비 임모광후 김씨에게서 영창대군을 얻자 적통 왕자를 세자로 교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광해군의 불안은 즉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분조활동. 임진왜란은 광해군에게 시련이자 기회였습니다. 선조가 의주까지 필연하며 명나라 망명까지 검토하던 시절 조정은 선조가 이끄는 본조와 광해군이 이끄는 분조로 나뉘었습니다. 분조는 말 그대로 왕이 없는 임시정부였습니다. 16살의 세자 광해군은 강원도, 전라도, 평안도 등 전쟁의 한복판을 직접 돌며 군사를 모으고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의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군량이 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 신하들은 물론 명나라 사신들조차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킨 것은 피란간 선조가 아니라 전장을 누빈 세자 광해군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경험은 광해군에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실용주의 정치관. 둘째, 아버지 선조의 심한 견제와 질투. 자기보다 아들이 더 칭송받는 상황은 선조로 하여금 광해군을 불편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즉위와 불안한 정치 환경. 1608년 선조가 후사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광해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즉위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조의 왕비 임모광후가 낳은 영창대군이 존재했고 소북파는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한 세력은 대북파였습니다. 이첨으로 대표되는 대북은 광해군 즉위 후 정치 실권을 장악했고 이들의 강경한 정치는 훗날 광해군 실각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즉위한 광해군이 직면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굶주린 백성은 넘쳤으며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명나라는 쇠락하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후금, 훗날 청나라가 빠르게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광해군의 주요 지적. 중립외교, 실리의 외교학. 광해군 재위 시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혜를 들어 후금 정벌에 조선군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광해군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지만 장수 강옥립에게 밀지를 내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고 상황을 보아 항복도 고려하라. 1619년 사르우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후금에 대패했지만 강옥립 부대는 명령대로 싸움을 중단하고 항복했습니다. 덕분에 조선군의 피해는 최소화되었고 후금과의 관계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입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냉철한 국익계산에 기반한 실용외교의 전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조선이 인조반정으로 친명 노선을 선택했다가 병자호란 1636년 맞이한 것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동의보감 완성.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동의보감 편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허준이 주도한 이 의학백과 사전은
1613년 마침내 완성되어 간행됩니다. 조선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이 책은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활용되었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닙니다. 임진왜란 이후 의원도 의서도 부족했던 조선에서 백성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향약 국내에서 나는 약재를 대거 수록했습니다. 광해군의 민생의지가 담긴 사업이었습니다. 대동법 시범 실시. 광해군은 1608년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이전까지 각 지방 특산물로 내던 공납을 쌀이나 포로 통일해 납부하게 한 획기적 세제 개혁입니다. 공납의 폐해로 고통받던 백성들, 특히 중간 수치 과정에서 착취당하던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대동법은 이후 조선 후기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그 출발점은 광해군 시대의 경기도 시범이었습니다. 전후 복구와 궁궐 재건. 임진왜란으로 불탄 경복 궁창덕궁 등 궁궐을 재건하고 군사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호패법을 강화해 인구를 파악하고 국방력 재건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황폐해진 농지 복구와 민생 안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폐모살제와 실각의 원인. 그러나 광해군의 치세에는 씻기 어려운 오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폐모살제입니다.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광해군은 1613년 개추국사를 통해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하고 이듬해 8살 어린 영창대군을 살해합니다. 또한 1618년에는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선조의 왕비였던 임모광우를 서궁에 유폐하고 왕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 결정은 광해군 스스로의 의지인지 대북파 강경 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 지금도 역사학계에서 논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교 사회의 근본인 삼강오륜, 특히 효화제를 어긴 일로 조선 사회 전반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대북파가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파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여기에 잦은 궁궐 공사로 인한 재정 낭비와 백성의 부역 부담도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조 반정과 유배 생활. 1623년 3월 서인 세력이 주도한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반정군은 창덕궁을 장악했고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위 15년 만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이 내세운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폐모살제의 폐륜. 둘째, 명나라에 대한 불충 중립 외교를 배신으로 규정. 셋째, 과도한 토목공사와 민폐.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파는 거의 다 처형되거나 몰락했습니다.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나 처음에는 강화도, 이후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유씨는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고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19년을 더 살다가 1641년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사후에 왕으로 복위되지 못했고 묘호도 종묘 배양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을 몰아내고 들어선 인조시대에 조선은 두 차례의 전란을 맞이합니다. 정묘호란 1627과 병자호란 1636년.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역사적 재평가. 오늘날 광해군은 한국사에서 가장 복잡한 평가를 받는 군주 중 한 명입니다. 반정으로 실각한 왕이라는 오명, 폐모살제라는 폐륜의 낙인 뒤에는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의학 유산을 남기고 세계를 정확하게 읽었던 현실주의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철저히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기록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옳았는가, 그랬는가,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단순히 폭군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 왕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